지금 저는 이제 뭘 보느냐 하면은 결국은 내가 왜 이거 이따가 일자리 도시 연결을 하고 이게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결심을 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 과정을 보고 국민들이 그래도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능력을 평가를 하는구나.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편이 딱 갈리고 중도층 그냥 어느 놈이 되는 마찬가지인데 하고 선거 때 정서에 따라서 움직였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한테도 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TV 토론 등을 통해서 보니까 직접 보시니까 이제 결국은 오세훈을 선택했고 오세훈 안철수 때도 보니까 그 이제 안철수가 인기가 좋은 걸로 돼 있었는데 TV 토론 과정에서 이제 약간 시정을 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오세훈이한테 점수를 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래서 이제 오세훈이가 당선이 됐다고 보고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를 찾을 거라는 거지. 지금은 그냥 뭐 여론조사하고 뭐 그냥 언론에서 뭐 그 사람들도 뭐 매일매일 뭔가 써야 되니까 그냥 그렇죠. 쓰는 건 좋은데 뭐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경선 국면에 가면 우리가 직접도 얘기를 하니까 직접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상당히 직접에 가까운데 뭐 요즘에 뭐 몇몇 그 주요 신문 혹은 방송들은 약간 자기들의 의사 기사하고 논평을 혼동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 의견을 너무 많이 넣는 거야. 그리고 공평하질 않아. 그거는 국민들이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 사람들이 공평한 게 지금 누구누구가 공평하고 공정하다 해놓고는 저희들은 공평하지 않게 하는 거야. 재밌잖아요. 이게 어떤 판을 냉정하게 이렇게 냉정하게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사도 쓰고 편집을 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참 그 아이러니컬한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건 그렇고 제가 이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2030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런 지가 오래됐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가속화가 됐고 코로나 하면서 완전히 고착화가 돼버린 거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이런 그 안상수 스마트 시티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뭐 4% 5% 성장 뭐 운운하고 얘기를 해요. 해봐야 대기업이 성장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대기업은 성장해봐야 고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때문에도 망가졌지만 생태계가 붕괴가 돼버렸어요. 지금 소위 최저임금제 혹은 주 52시간제 근무제 이거 또 무슨 정규직화 가속도 뭐 이런 게 다 실현 되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일자리만 다 뺏어가 꼴이 돼버려 없애버렸어. 오히려 일거리를 일거리라고 우리 대구 상공회에서 회장을 만났더니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거리 만들면 자연히 일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는데 일거리를 다 없애버렸어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데 이 코로나로 해서 완전히 일거리 없는 우리 사회를 고착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뭐 별 무슨 정책을 세우고 무슨 지금 그 정책 해봐야 우리 우파가 조금 나은데 우파 쪽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뭐 해봐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둥 당연히 해야 되죠. 그다음에 무슨 세제를 좀 고쳐야 된다는 둥 시장 친화적으로 혹은 무슨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노조 해결을 해야 돼. 귀족 노조를 없앤다 그러면 어폐가 있고 귀족 노조를 완전히
노동자를 위한 근로자를 위한 노조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귀족 노조는 자기들 노조 지도자들을 위한 그 노조고 이것은 정권하고 해서 정권을 좌경화하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노조를 서민들, 근로자들,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돼. 근데 이것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야.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돼. 이거는 뭐 그저 문제 해결의 한 뭐 10% 정도는 될까.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대책을 세우려면은 바로 그 안상수 스마트 시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이제 바로 돈을 지금 계획은 한 1억 평 정도를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또 배후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에 대한 대체적인 구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노는 지금 마실 것 좀 주세요. 노는 지금 평당 15만 원 정도 전후면 됩니다. 15만 원 정도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하는 게 30만 원이 넘질 않습니다. 그러면 45만 원 정도의 그 원형지가 생기는 겁니다. 1억 평에. 1억 평. 1억 평. 그럼 토탈 돈이 45조 예산입니다. 그렇죠? 45만 곱하기 1억 평이면 45조인데 이 중에 한 30%를 이제 배후 단지로 하는 거예요. 배후 단지라 하면 주거 단지지. 주거 단지는 아파트, 학교, 병원, 뭐 각종 생활 근린 시설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평당 한 150만 원 정도로 보는 겁니다. 150만 원보다 높게 분양이 가능하죠. 150만 원 정도로 정부는 정부대로 사게 하고 정부는 그 공원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공원은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는 이제 아파트 그 업자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50만 원 곱하기 30%니까 3천만 평 하면은 45조가 됩니다. 45조. 그러니까 45조가 그 어떤 그 민간인 혹은 일부 정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이 45조의 그 전체적인 그 조성 예산이 마련이 됐으니까 7천만 평은 공짜로 땅이 생긴 겁니다. 공짜죠? 뭐 내가 무슨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산수야 산수. 수학도 아니고 산수야. 산수야. 수학도 아니에요. 통계도 아니고 무슨 미적분도 아니고 산수야. 그래서 7천만 평 공짜 땅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 2030의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가 회사를 세우는데 토지 자본, 그 인본, 그 뭐라 그래, 인력 셋인데 토지가 공짜로 되니까 굉장히 슬림하게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 7천만 평 중에서 1,000평씩을 준다 그러면 7만 개 회사가 들어가는데 1,000평은 너무 넓어서 안 돼요. 그렇죠? 500평, 한 300평 정도를 잡으면 300평 정도도 넓죠. 물론 이게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뭐 이런 걸 보면 한 150평 되지만 이 대지로 150평이면 그 바다 같습니다. 건물로 하여간 300평만 쳐도 이것이 한 20여만 개의 스타트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300평 기준으로 20여만 개. 물론 거기서 이제 크게 쓸 사람이 있고 더 적게 쓸 사람이 있겠죠. 20여만 개에서 5명씩만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1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명인데 그 주변에 클러스터가 되면은 주변에 하다못해 뭐 여러 이제 뭐 밥집도 생기고 등등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0만 개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5명이라는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니까 10명 잡으면 그게 200만 명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아파트는 우선 거기다 조금 더 하게 되면은 그것을 그 어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까? 당연히 가죠.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다들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야. 그래. 다 대학 졸업하고 80%가 젊은이들의 그리고 얘네들은 뱃속서부터 SNS 이 IT를 배워가지고 엄마가 이거 IT를 하니까 그렇죠. 뱃속서 배워서 응아음서부터 다 이 IT 전문가야. 그리고 지금 웬만한 것을 다 아이템을 주면은 다 창업해서 성공을 시킬 수가 있어. 걔네들만 갖다 거기다 그냥 무조건 버리느냐면 그게 아니고 거기서 일종의 인위적인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거야. 과거에 스탠포드 옆에 실리콘밸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이 됐다고 그러면 여기는 인위적인 실리콘밸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무슨 당연히 학교도 가고 이제 서울대학교 2캠퍼스, 3캠퍼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 서울대학교 기술 쪽에 말하자면 그전식으로 표현하면 이공계 쪽에 서울대학교 2캠퍼스, 3캠퍼스, 4캠퍼스가 갈 수가 있어. 그리고 거기 많은 연구소들도 가게 할 수가 있어요. 연구소,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도 가고 대기업에서는 연구소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은 이런 그 금융기관들의 그 본부가 거기 가는 거야. 창업 투자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 가서 클러스터를 형성해 주는 거야. 그래서 가는 거지. 그걸 무슨 거기다 또 야 너 혼자 가서 한번 해봐. 땅 공짜로 줄 테니까. 그게 아니고 땅은 무상으로 하되 모든 기술과 그 운영의 노하우와 어떤 파이낸싱과 마케팅 이런 것들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서 나중에 M&A 시장까지도 다 활성화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IT, BT 혹은 반도체 중복되지만 반도체 혹은 배터리 등등 많은 지금 미래 산업의 클러스터가 미래 산업의 생태계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안 갈 이유가 없지. 사람들이 어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500만 원 미만으로 집을 질 수가 있어요. 아파트를 질 수가 있어요. 아파트는 지금 평당 350만 원이면 건설해요. 평당 350만 원. 다 이제 많이 붙여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이제 거기는 용적률을 좀 높여주면 아까 땅값 150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게 아파트 값은 좀 비싸게 받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을 500만 원 쳐요. 500만 원 쳐도 이것을 용적률을 500%잖아요. 그럼 1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렇죠? 100만 원 그러면 아까 350만 원 건설비에다가 100만 원 플러스면 450만 원 평당 아파트가 건설이 돼. 줄 잡아 그냥 500만 원이다 치고 30평짜리 1억 5천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LTV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10%인다 그건 되지를 않아. 금융기관이 협조를 안 하고 건설회사 건설 안 하지. 잘못하면 집값 뛸 텐데 5천만 원 30% 이상을 이 보증금으로 넣고 30% 얼마든지 거기 갈 정도면은 서울에 있는 거 모든 걸 정리하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가서 살면서 갚으라 이거야. 10년에 그럼 매달 몇십만 원씩 갚으면 되는 거야. 그런 모델을 가지고 오면은 이런 거고 그러면 요즘 애들은 아파트 하지만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무슨 여기다가 근처에다가 뭘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근처에 무슨 그린벨트나 조금 저쩌고 자 그러면 이제 당연한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의문이 뭐냐? 그러면 돈 그렇게 하면 뭘 먹고 살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1억 평 정도고 1억 평을 예를 들자면 호남평야에 하나, 김해평야에 하나, 혹은 대구 주변에 있는 땅, 대구시도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광주,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하고 연결되도록 해야 돼. 그냥 섬으로 돼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적어도 KTX역과 20-30%로 갈 수 있도록 인프라가 돼야 돼. KTX역과. KTX역과. 그래야지 서울과의 소통도 되고 또 공항하고도 가까워야 돼. 공항하고. 그래서 그런 입지가 있어요. 논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4%란 말이야. 1억 평이면 25억 평의 4%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우리가 그 논을 식량이 남아더라. 식량이 남아서 지금 이제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오늘 체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농해수위원회 있었지만
남는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비가 엄청 들어가요. 식량 보관. 네, 보관비가. 그리고 나중에 뭐 사료를 버리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고, 또 쌀값에 보전하느라고 쌀값이 너무 그야말로 우리가 건국 이후에 쌀값이 가장 많이 오르질 않았어. 왜냐하면 쌀값이 바로 물가의 연동이 이게 제일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하느라고 그러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타이트한 거죠. 그래서 쌀값을 약간 정상화, 현실화 시켜야 돼. 그런 상황. 그리고 정부에서 또 뭐 그래서 일부 휴경 보전도 해줘요. 그럴 정도로 이게 과잉 생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한 4% 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먹는 쌀을 산업의 쌀로 바꾸는 거야. 그렇죠. 산업의 쌀, 일자리의 쌀로 바꾸는 거야. 먹는 쌀을 일자리의 쌀로 바꾸는 거야. 그런데 쌀이 만약에 나중에 급격하게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비해서 내가 산지도 개발을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산이 지금 우리 국토의 70%예요. 그런데 일단 산지법이 아주 엄하게 돼 있어서 가용 자원이 될 만한 것들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개발이 허용이 안 돼.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약간 구릉성 산지는 우리가 식량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는 써야 돼. 노는 쌀밖에 안 되지만 그런 그 약간 구릉성 산에는 많은 것이 가능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거기는 밀도 되고, 보리도 되고, 사과도 되고, 과수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럽은 모든 산이 다 생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까지는 할 필요도 없고 일부만 하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산의 10%만 해도 75평 정도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내가 본 수치가 정확치 않아. 하여간 뭐 당연히 개념적으로 볼 때 그냥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좀 그 밑에 일부만 활용이 될 것 같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과거에는 그런 전쟁 식량 대책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절대농지법을 세게 해놓은 거거든. 근데 그 개념적으로 이게 사실은 벼만이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벼는 그렇죠. 오히려 노는 아까 얘기대로 과잉되고 지금 다른 그 식량들을 많이 수입하잖아요. 이거를 산지를 개발해서 우리가 그거를 생산을 해야 돼. 수입 대체 효과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2030의 문제를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부 예산도 줄이면서 농민들에 대한 대책도 되면서 2030의 문제 해결은 5070의 문제 해결이야. 자기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되는 건데 이것이 유일하다는 거지. 꿈의 도시야. 꿈의 도시. 꿈의 도시고 안상 스마트 시티고 스마트 메가 시티야. 그런데 그러면 네가 아이디어만 내고 뭐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대통령은 누가 뭐 지금 인기 좋은 사람 갖다 하고 누가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절대로 안 돼. 왜 안 되느냐? 이게 리더십이 확 해서 초반에 확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공무원들 계획 세우고 그냥 저들 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땅만 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새만금이 좋은 예야. 새만금. 인천 송도는 안상수가 시장일 때 해가지고 저렇게 단시간에 다 완성을 했어. 연세대를 비롯해서 다. 그런데 1,000만 평이라고 보면 돼요. 허가는 1,600만 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좀 아직 이매립된 데도 있고 그래서 한 1,000만 평 정도 보면 되고, 크기로 보면 전국에 송도 지금 면적이 한 10배 정도의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가 대통령 하는데 내가 가서 그럼 나는 당신은 도와주시오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내가 이제 새만금에도 여러 번 가서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들 1년이면 다 바뀌는 거니까 되질 않아. 대통령이 딱 커지고면 내가 하면은 3년이면은 70%를 끝내.
기반은. 어. 그 위에는 뭐 얼마든지 뭐 누가 다른 사람이 와도 상관이 없지. 이 대비하니까 금방 눈에 확 들어오네. 네. 그렇지. 네. 3년이면 내가 3년이면 뭐 1년이면 그냥 트랙 다 쫙 하고 그런데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또 하나의 우리 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고 나면은 지금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냥 지내는데 지금 중소상인들 스트리트 샵들 이런 사람들이 40%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태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래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특별히 무슨 그야말로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미안하지만 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술 제조 능력이 없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미안하지만 노동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 저기 당장 애들 오고 거기 먹고 살 게 없고 빚은 전화 오고 그러면은 우리 그 현장에 가면 그게 이제 건설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 일자리가 적어도 연간 50조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한 5년 정도 오면 250조 정도의 그 예산, 이게 무슨 국가 예산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연히 그거 조성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국가 예산 안 들어가는 걸 했었죠. 네. 거기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거야. 지금 현재 전국에 아마 일자리 아마 국가 예산은 20조 간 넘었어. 내가 국회 예산 결산위원장 할 때 그것도 억지로 끌어올렸는데 많아봐야 25조야. 근데 그 현장에서 바로 한 50조 이상의 그 건설 현장이 생기는 거거든. 마치 과거에 1929년 미국의 불황 당시에 후보 대통령이 시작했던가요? 그 후보댐을 TVA 그 테네시 밸리 TVA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댐을 막아서 저렴한 전기를 생산해서 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했지만 그 건설 과정에서 그 어려웠던 서민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서 불황을 이겨낸 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건 5년뿐 아니라 앞으로 거기도 한 아파트를 뭐 금방 다 짓고 맙니까 어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짓는다고 보면 그야말로 한 10년 정도 그러한 그 서민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공사판에 가서 벽돌장이라도 들고 다니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들이 아무리 가서 하고 싶어도 알바자리조차도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고급의 노동이에요. 급여를 꽤 많이 받습니다. 건설업이라는 게 요즘에 뭐 15만 원, 20만 원씩이니까 월 일당이.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건설 쪽에 그렇게 이제 되면은 거기가 연관되는 또 파생 효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 관련된 게.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건설은 건설대로 하되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이제 첨단 산업의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딱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조성이 끝나면 바로 가서 입주해가지고 자기들 뭐 공장 뭐 한 3개월이면 3개월 지어가지고 그런 것도 다 모듈로 해야 돼. 모듈로 해서 아파트도 뭐 다양하게 할 거 없이 그냥 한 2개 평형 정도로 해서 젊은이들이 뭐 한 40대까지 살고 애들 키울 때까지 살 수 있는 정도로 해놓고 그렇게 모듈화하고 공장도 모듈화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속도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아마 경제는 발전하더라도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대단한 고생이십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전후에 이런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졌더라고. 300만 신도시. 그래서 전에
여기 김제 만경평야 90년대 그런 일을 말하게 됐었는데 그 농토를 해소해서 그 첨단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뭐 상품도 팔고 이렇게 첨단 시대를 대비하면서 90년대에 한번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시대. 김제 거기가 일시한 300만 신도시가 하나 땅이 있으니까 뭐 토목도 공사도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를 그런 일 같아요. 제가 바다를 메꾸어서 온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바다를 바다. 조성해 줬으니까 이거는 천만 뭐 평. 너무나 예. 쉽지. 너무나 그것은 쉬운 것 같아요.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일석오조고. 음. 그런데도 이거는 안상수가 아니면 못 한다는 게 예. 다른 사람이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거야. 맞아요. 아이디어를 줘봐도 안 돼. 네 맞아요. 내가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가 팀장이 됐어야 안 돼. 아, 대통령이 딱 그렇게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음. 인천 대교의 책임 물론 내용이 있습니다만 인천 대교 지금 당연히 될 게 된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야. 인천 대교가 없는 공항은 생각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역할을 한 겁니다. 야. 사실은 2002년 7월 1일부로 제가 시장이 됐어요. 아. 그래서 이 시장이 돼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전윤철 경제팀하고 경제부총리셨죠. 이제 경제자유구역법을 인천시하고 같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경제특구법으로 시작을 해서 이 인천공항이 2001년 3월에 개항이 됐기 때문에 이 공항 주변을 활성화해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삼자. 그것은 바로 등소평이 1980년대 중반에 등장을 해서 풍묘 백묘론으로 그 흰쥐든 흰고양이든 검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 뒤에 그것의 가장 원동력을 상하이의 푸동을 건설을 예, 해서 푸동, 예. 상하이 푸동을 그 어떤 개혁 개방의 게이트웨이 관문으로 해서 성공을 했어요. 야.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하자. 동북아. 그건 이제 동남아니까 남쪽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고 그 배후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을 경제특구법으로 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구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반감이 있으니까 저항이 있으니까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명명을 하고 뭐 이것저것 좀 빼고 그래서 결국은 인천뿐 아니라 부산과 광양도 집어넣어서 하는 것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11월 14일 날 통과가 됐고 그랬는데 우리는 제 입장에서는 이회창 대통령이 되는 줄 알았지. 12월 19일 날. 12월 19일 날. 이야,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실망이 큰데 내가 이제 노력을 좀 해서 그 당시 그쪽의 인수위원회에다가 여러 노력을 통해서 이것도 국정 아젠다에 2번으로 집어넣는데 성공을 했어요. 야. 그래가지고 결국 김진표 부총리가 초대 부총리인데 그 양반이 상당히 실용적이고 그래서 김진표 부총리 팀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03년이죠. 7월 1일부로 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8월 7일부로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약 6,400만 평을 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하도록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되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뭐 거기도 뭐 사연이 많은데 해놓고 나니까 가장 큰 과제가 인천 대교를 건설하는 거예요. 인천 대교가 없으면 송도라는 데가 의미가 없거든. 물론 지금 인천 대교는 송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나 여행객이 국제공항을 이용하는데 아주 기묘한 인프라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각성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2월 22일 날 2003년 2월 22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인천에 왔어요. 인천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손학규 경기지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그 각 지역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오는데
나는 아주 진지하게 이 10분간 시간을 줬는데 이 인천대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것이 정부의 협조를 해야 된다. 정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를 깊이 듣고 인수위원장을 한번 만나봐라. 그 당시 인수위원장이 나중에 국회의장도 지낸 전북 출신의 최정 맞지? 맞아요. 최정 인수위원장인데 가봐라 해서 만났더니 양반이 한다 소리가 이게 내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원래 캐나다 회사였거든. 이게 회사. 캐나다가 방문했을 때 그때부터 얘기가 된 건데 이게 1996년인데 6년인데 아무것도 안 됐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야 뭐 인수위 때니까 얼마나 셌어요. 딱 그럼 빨리 갑시다 이래가지고 김대중 위원장이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관여되어 있는 부처가 많아. 이제 군사 시설이 거기 많잖아요. 인천 대교 지나가는데 이걸 이전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방부가 필요해.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건설부 사업이니까 국토건설부, 국방부.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연안부두라든지 이런 해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협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환경부는 아무데나 끼니까 환경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처가 들어간 5부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니까 한번 해 그래가지고 4월 달에 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 그해 4월에. 그래가지고 결정이 났는데 그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했으니까 기획관리실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꼼짝만 하고 이제 간 거야. 대통령 당선.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돼서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게 세상이 뒤집히는 줄 알았지. 공무원들도 그냥 이거 무조건 하는 걸로. 그 전에는 다 이제 아무 들여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 그랬는데 내가 이제 정부에서 허가 났다고 영국에 있는 회사,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본사가 에이맥 회사인데. 그래서 결정 났다고 빨리 시작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얼마나 놀랬겠어. 대통령한테 내가 사기친 거 아니야. 나는 7월 1일로 되고 대통령은 2월 25일서부터 했는데 대통령한테 내가 사기친 거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김진표 부총리가 그 IR 하러 간다고 언론에 났더라고. 런던에. 런던과 뉴욕에 그 일종의 그 시장 홍보죠. IR이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간 그래서 그랬길래 김진표 부총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럼 같이 가보자. 우리 이제 에이맥에서 이거를 다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투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이 이거를 결정을 해주셨는데 이건 안 한다고 버티고 있다. 가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간다고. 그래서 김진표 부총리가 이제 기왕에 그러면 오는 김에 송도 좀 한번 왔다가 그 공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이제 우리 인천대교가 없으니까 송도에 왔다가 저쪽 이제 인천 거쳐서 이제 영종대교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김진표도 와가지고 아니 시장 여기 왜 여기다 다리를 놔야 돼? 왜냐면 그게 바다거든. 다리 놓는 데가 바다란 말이야. 저쪽 남쪽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그 당시로서는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안 하고 왜냐면 내가 2002년에 지금 한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2001년에 공항이 개항이 됐으니까 아직은 공항 가는 길이 비지어지지 않잖아요. 시장 무슨 여기다 왜 다리를 놔야 되지? 아니 뭐 여차여차해서 하여간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갔어. 이제 부총리는 이제 다른 이제 경제 관련된 그 지역을 방문하고 기관을 나는 이제 그 우리 에이맥 회장을 만났단 말이야. 그 전날 같이 이제 에이맥 회장하고 뭐 영국의 여러 기관들하고 이제 저녁 회식을 하고 근데 상공부 장관이 여성이었어. 여성이었는데 그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자면 그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와인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와인이 이제 그런 디너 파티에서는 계속 종류가 다른 와인이 와잖아요. 잔을 매번 바꿔. 이게 5번째 잔이 오니까 그 여자 장관이 하는 소리가 이 5번째 잔을 듬뿍 받아 마시는 여성이 있으면 그거는 이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는 거라. 그런 식의 영국에서의 어떤 슬랭 그 조크가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러고 아침에 이제 만났어. 11시 만났는데 이 양반이 노인네인데 키가 조그만데 안 오겠다는 거야. 또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 뭐 하여간 할 일 없이 도왔지. 본인이 안 온다는데. 그래서 내가 연구 끝에 그럼 이제 청와대를 다시 또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대통령이 설득을 시키도록 해보자. 이래 가지고 내가 권오규한테 전화를 했어. 권오규가 그 당시에 정책수석이야. 정책수석인데 내가 이제 경기고등학교 후배거든. 그래서 평소도 알고 그랬길래 연락을 해서 야, 이거 뭐 사실 이게 대통령을 설득을 시켜서 하도록 했는데 원래 외국인 투자자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한번 약속을 해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형님 그게 아직도 안 됐나요? 무슨 말은 안 됐다고. 20년 전인데. 그래서 자기가 해보겠다. 대통령이 만나주겠다. 그래서 6월 달에 만났어. 만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내가 이제 그 AMF 회장한테 이거를 2008년 8월 8일 북경올림픽 때까지 마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대통령이 아마 오케이 할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북경올림픽 특수를 누려야 되거든. 2008년 8월 8일. 내가 만난 게 2002년 6월이고 가능하다는 거야. 패스트트랙으로 보면.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 이제 좋다고 그랬어. 오케이 된 거야. 그랬는데 이게 인천 지역사회에서 이게 경관 폭이 좁다고 어업하는 분들이나 어업이 아니라 이 해운 다 반대고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착공을 2005년 4월에 해서 2009년 10월에 착공했어요. 개통했어요. 착공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하고 개통은 MB 대통령 모시고 했는데 그것도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이 다리를 이제 상량을 하는데 그것도 군대회 지나가잖아요. 상량을 하는데 삼성중공업의 이 기중기가 올라왔었어. 이 마산이 거기 정박하는 데야.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조금대밖에 안 돼. 물살이 빠르면 안 되거든. 조금대 물살이 빠르지 않을 때 이 맨 그게 얼마냐면 전체가 253m인데 거기 물 위에 한 80m 위에 그 거의 철로와 비슷한 콘크리트를 올려서 연결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이거를 삼성중공업에서 그걸 왔다 갔다 하다가 정박이 안 되기 때문에 슬슬 하루에 갔다가 하루 올라와서 하는 건데 아니 오다 가다 하다가 이게 그 유조선하고 부딪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안 앞바다에 그게 그냥 그걸 뭐라 그래? 기름 기름인데 까만 거 그게 온유. 벙커스유가. 그래가지고 야 거기가 내가 마침 내 태어나는 곳이거든. 내 고향이야.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야. 내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그런데 거기에 다 부어버린 거야.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그렇게 됐는데 국민들의 어떤 그 정서가 아주 또 그때 또 아굴아굴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이 욕을 박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삼성이 잘못된 것도 아니지. 우리는 뭐 갖다 그냥 한 방에 그냥 갖다 누가 잘못다 그러면 전부 다 갖다 이지매 하잖아.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안 하겠다는 거야. 공사를 안 하겠다는 거야. 야 그래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알아봤지. 아세아 쪽에 알아봤는데 그거와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게 일본에 딱 한 척밖에 없어. 일본에 딱 한 척밖에 없는데 다 부킹이 돼서 그 다음 해 우리는 11월 달에 사고가 났는데 그 다음에 6월까지는 올래야 올 수가 없고 엄청 비싸. 어떻게? 다시 또 그냥 삼성에다 비는 거지. 삼성중공업에다 비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귀찮으니까 독일을 도망갔어. 내가 거꾸로 설득을 시켰어. 이제 삼성의 회장 이건희 회장한테도 내가 직접은 아니지만 설득을 시켜서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마시라 이러고 MB가 당선됐어. 12월 19일. 그래서 MB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일이 생겨도 나중에 뭐 잘 되겠지만 잘못되더라도 귀책 사유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하라고. 그래서 좋다고 그랬어. 그 회의에
어떤 회의냐면 사실은 이제 MB가 당선돼서 서울시청에서 시도지사들이 전부 오찬을 하면서 축하 겸 뭐 이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랬대요. 그게 이제 그 자리에 마침 이완구 충남지사도 왔었어. 그래가지고 충남지사 앞에서 내가 이건 지사도 양해가 됐으니까 대통령께서도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근데 내가 그 당시에 태안시장이 진태군가 그랬었는데 거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알았다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설득을 시켰어. 독일에 나가 있는 삼성중공업의 회장을. 그래가지고 그럼 뭐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는데 이게 태안 앞바다로 오면은 또 시민들이 막 분노할까봐 산동성으로 갔다가 안 보이게 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해서 공사를 마친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비었으면 안 되잖아요. 다리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리더십이 안 되면은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거는 국가 예산도 아니야. 요금 내고 다니잖아요. 민자로 온 거야, 민자. 국가 예산을 받으려면 부재하세요. 몇십 년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민자로 해서 30년 동안 요금 받아가지고 기부 체납하는 경우인데 원래 30% 80% 미만이면 정부에서 돈을 물어주는 게 MRG 방식이라고 있어요. MRG. 근데 이거는 개통하자마자 80%가 넘어버렸어. 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거든. 이게 통행량이 얼마 되면은 이게 연간 수입이 얼마 되니까 이 중에 20% 이상이 못 미쳐지면은 정부가 돈을 준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안 되는 이유 중에 처음에 MRG 방식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영종대교에도 돈을 물어주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 오면 더 많이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돈이 교통망 분산되고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공항 쪽에 트래픽이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그 포지티브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래서 이제 납득이 된 거지. 그래서 한 건데 지금은 양쪽 다 그 정부에서 돈을 물어주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그것에 관한 저항 요인들을 다 해소해가는 여러 가지 조정 능력과 또 이것을 사람들을 잘 써가지고는 엑스큐팅 하는 거죠. 집행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주둥아리로만 다니면서 무슨 그거는 놈들이 그거는 해야 돼. 그럴 때도 있어. 아유 뭐 평상시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국가의 위기라는 거지. 다음 대통령이 우파에서 되더라도 무슨 일을 해? 맨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다 입만 주둥아리 얼마 안 되지 꼰대라고 입만 살아가지고 말씀으로만 근사하게 하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가 고착화되잖아요. 나는 우리나라의 한 30% 정도 되는 인구는 잘 산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도 하고 그런데 이게 디지털 강자들한테만 유리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기업 위주로 가면 이제는 안 돼. 대기업이 물론 견인을 해야 되지만 그 대기업으로만 가면은 우리는 중간 이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결과된 특징 중에 중산층이 파괴된 것이 가장 아픈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는 뭐 이래 바뀌었다 저리 가 종북 세력한테 갔다가 뭐 아닌 사람한테도 오고 뭐 좌파한테 갔다 우파한테도 오고 그런데 경제는 생태계가 망가지면 10년 이상 안 되고 거의 영구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의 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중산층을 파괴한 것이다. 이것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같은 방식으로 중산층이 복원이 안 되면 나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하드웨어는 그대로 가면서 소프트웨어만 좀 바꿔가지고는 안 된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돼. 꿈의 도시를 만들어야 돼. 안상수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아주 베팅할 수 있어. 흑영년 현상을 좀 흑영년 현상을 좀 이렇게 어떻게 답변해 달라고 그러십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무슨 배당금제 해가지고 이제 돈 같은 걸 많이 주자는 그런 건데
이렇게 허경영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겁니다. 예, 뭐 사실 그분의 이름처럼 상당히 처음에 허황되게 봤는데요. 예, 찬찬히 보니까 그 이재명식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무조건 그냥 퍼준다고 그냥 말부터 해놓는데, 예? 그리고 뭐 10만 원씩 나눠준다 그러면서 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근데 그것을 국민들이 그런 말을 믿고 지지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어떤 면에서 그런 게 있을까. 물론 줘서 싫은 사람은 없죠. 지난번에 우리 기본소득 뭐 얼마 주고 그럴 때 보니까 99%의 국민들이 수령을 했더라고. 물론 뭐 그것을 수령해서 그 목적에 맞게 그 시장에 가서 물건도 구매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뭐 당연히 동참으로 여전히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사실 저로서는 참 이게 우리가 참 어렵구나. 우리는 뭐냐면 입장이 국가 예산을 좀 아껴서 필요한데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그 회사의 그러니까 국가의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과 소프트웨어를 개선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그것에서 좀 일시적인 혜택이랄까 참여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무조건 통통 그냥 뭐 1,000만 원씩 뭐 졸업하면 주고 뭐 여행 시킨다 그러고 뭐 제대 하면은 뭐 3,000만 원씩 주고 그런다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것을 재원에 관계없이 막 얘기한단 말이지. 그런 사람 어떻게 돼서 저렇게 막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허경영 뭐 후보라고 그래야 되나? 허경영 선생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허경영 대표는 보니까 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얘기를 하면서 국가 운영에 말하자면 이렇게 낭비가 되는 재원을 활용을 한다는 취지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70%가 도둑놈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건가? 70%가 도둑놈들이 가져간다는데 그거를 그놈들이 못 가져가 도둑놈들이 있다면 그놈들이 못 가져가게 하는 것을 다 차단하고 해서 그런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드린다 이런 취지인데 좀 뭐 신선한 충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다만 저희들 어떤 방향하고는 좀 더 조율을 좀 해서 그분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수용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지에서도 복지금 전체의 어떤 수령 과정에 있어서 이 전달 체계의 문제가 많거든요. 전달 체계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늘 고민해 보는 건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누어서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아예 그 통합적으로 그 나눠줘 배분한다 뭐 이런 방식도 고민하는 측도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것도 간단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 국민들을 한 분 한 분이 다 그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고 어떻게 전달돼야 되고 어떻게 소득이 돼야 되는지는 저희들 정치인이나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일이죠. 시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자 50년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동안에 몇 가지 좀 잘된 게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도 후보가 누군지는 모를 때 여기 여의도 어디 근방에 비밀 사무실을 만들어서 첫 손님이 접니다. 내가 가가지고 그때 주한현재 톱에다가 내가 보내니까 다음 청와대 주인은 노무현이라고 썼습니다. 맞았습니다. 내가 무속인은 아닌데 기자인데. 그리고 제가 또
김대중 전 대통령님하고 제일 친했어요. 그래서 3시간 이상씩 인터뷰 6번 해서 최다 인터뷰 5분 10분 그 인터뷰를 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분하고 제가 약속을 해가지고 그분이 청와대 들어간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KBS나 조선일보 안 주고 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네. 예, 아니, 들어가면. 지금 우리 안 시장님 인터뷰 비밀 사무실 오픈된 사무실이긴 하지만 저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도 있고, 또 다음에 안 되면 남북한 통일돼서 통일 대통령도 하실 수 있고, 아직 연세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뭐 대통령 할 기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번이 마지막인데, 왜냐면 내가 너무 나를 흡사하는 것 같아. 나 개인 라이프 좀 인조이를 해야지. 너무 흡사하는 것 같아. 근데 심플하게 내년 이맘때 청와대에서 인터뷰해요. 5월 10일 날 한 가지만 더, 뭐 우리가 꼭 제실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 대통령이 만약에 우파에서 나온다면 이제 결국은 180석의 야당과 마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아주 움직일 수 없는 팩트야. 예, 이럴 수 있는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국회 중심으로 가니까. 그것을 잘 조정할 능력이나 또 야당에서 받아들이는 자세, 그 당시 야당 혹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일단은 경륜 있고 노련하고 어느 정도 존중을 받아야 돼. 맞습니다. 리스펙트. 이게 그냥 맨 소리나 지르고 다니고 무슨 각을 세워서 했던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당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독점이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된다. 감사합니다.